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상법 7주차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수업의 진도까지 여러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늘 내용까지 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영업 양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고 오늘 본론적인 수업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네, 저번 시간에 했던 영업 양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필기본도 올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영업 영업 양도 영업 양도에서 영업의 그 개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주관적 의미의 영업이 있고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주관적 의미는 이제 영리를 축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한다. 우리 상법에는 24조, 25조, 46조에 나와 있는 그 조문상의 영업의 개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의미 같은 경우는 이 주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 재산적 총체에 있는 내용까지 다 넘기는 걸, 다 의미하는 것을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 재산, 뭐 소극 재산, 그 다음에 무형의 가치, 그다음에 경영 노하우, 고객 장부, 그 다음에 근로 관계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객관적 의미의 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우고 있는 이 영업 양도에서 그 41조부터 45조에 나와 있는 조문을 읽다 보면 영업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여기 영업은 전부 다 이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라는 걸 오늘 반드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업 양도의 계약은 당사자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하는데, 양도인은 반드시 상인이죠. 근데 양수인은 상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합병하고 비교했습니다. 이 근로관계에 대해서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씩 넘긴다. 그러니까 회사의 합병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키포인트가 이제 이 영업 양도의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이제 오케이 마트, 이 대박집이죠. 대박집, 대박가게. 대박가게를 양수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팔았죠. 이분의 채권자가 있고 양도인의 채무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양도인 A의 채권자고 그다음에 A의 채무자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 갑과 A가 그 관계는 당연히 이 사람들의 어떤 계약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얘와 얘와의 관계는 그 법률상 이제 영업양도 법의 규정상 책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당연히 책임지고 얘와 얘는 동시에 책임질 수 있다. 어떻게 상호를 수령했을 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저번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양수인 보호가 있어.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했을 때, 10년, 20년. 자, A가 그 경업을 금지했다. 그러면 그 영업 폐지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 근거가 법에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입법에 불비례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양수인이 소송했을 때 갑이 B에게 변제 청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B는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A와 B가 통지하거나 B가 등기 없음을 이제 했을 때는 B는 변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양수인이 상호 불소경을 했을 때 상호 불소경 음, 상호를 이제 소경하지 않기로 했다. 이랬을 때 말은 이제 뭐 뉴마트를 했다. 오케이 마트가 아니라 이랬을 때 변제 청구를 했을 때는 갚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불소경하더라도 채무인수 강구했을 때 변제한다 이 말. 이걸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다 보면 이제 법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자, B가 가볍게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갑이 소경하거나 불소경 시 또는 채무인수를 강구할 때는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런데 이 양수인이 그 양도인의 채권자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소경 시에도 책임 없음을 어떻게 해요? 양수인이 양도인과 통지하거나 그다음에 양수인 혼자 등기하거나 아니면 상호를 불소경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자, 그다음에 그 의리 보호받는 경우 비가 이제 상으로 수용하고 선이 물중과 실로 비에게 변제했을 때 변제할 거 있다. 에게 별도로 변제하지 않는다. 이중 변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영어 배우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그 이하의 내용들은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상행에 대한 특칙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을 잠깐 이제 정리해 보면, 상법 총론에서 우리 총칙 부분은 이제 강행 규정입니다. 이 강행 규정은 이제 따라야 한다 이런 뜻이고, 그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체, 기업의 주체, 상인, 다른 말로 우리 뭐라 했어요? 영업주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이제 분들이 있죠. 요 분들을 우리가 기업의 이제 경영 보조자라고 합니다. 경영 보조자. 기업 경영의 보조자. 그래서 상업 사용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배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그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있으면 물판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배인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반복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키가 이제 딱지가 앉을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업의 영업상 명칭은 상호입니다. 그죠? 이 상호와 우리가 또 이제 구별해야 할 개념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 상표가 있습니다. 상표. 이 상표. 상표는 우리가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야? 이제 상표법에 의해서 이제 지적재산권이죠. 거기에 분쟁이 있고 상호는 우리 상법에 의해서 분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는 이제 이렇게 하죠. 트레이드 네임 이런 말 씁니다. 이 상표는 저번에 트레이드 마크가 뭐지?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여기서 공부할 때 우리 상호에서 중요한 게 매입대자 책임이었죠. 그다음에 기업의 공시 방법에서 이제 상업 등기 상업 등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했냐면 등기 효력에 대해서 일반적 효력과 그다음에 협산 효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실 등기의 효력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상업 장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죠? 조문 위주로 이제 보관 뭐 회계장 상법상 회계 장부의 종류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한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 방금 배웠던 이제 이전 반식 영업 양도를 공부했습니다. 요거와 이제 또 대조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합병이었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내용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상법 총칙은 이제 강행 규정으로서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 상법 총론의 이제 한 단락의 구성을 하고 있는 상행위가 있어요. 상행위, 장사하는 유형들이 있죠. 얘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지키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더라도 어떤 제재와 강제력이 행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임의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특칙을 배웁니다. 상행위에 대한 특칙을 배우는데 요 민법에 대한 특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설명드릴 때 이런 말 했죠. 민법은 일반 사법이에요. 일반 사법이고, 이 특별법이 이제 상법이에요. 상법은 이제 특별사법이에요. 사법은 이제 개인 간의 사적 자치를 중요시한다 이 말이죠. 이게 공법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민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은 특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법에 있는 규정과 상법에 있는 규정이 다툼이 충돌된다. 그러면 무슨 법을 따른다? 상법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민법에 있는 규정하고 상법에 있는 규정이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제 특칙인데 요것을 이제 상법에 대한 특칙, 민법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쭉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관적인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자, 민법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 총칙. 민법 총칙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권리 주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리 객체가 있어요. 네, 권리 변동이 일어납니다. 네. 권리 주체는 이제 우리 사람인가 법인을 말하고 권리 객체는 물건이에요. 그럼 권리 변동은 A에 있던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가죠. 예,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물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대세적 효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내 거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소유권, 예, 소유권 같은 것들. 소유권은 이제 뭐냐면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권이라고 그러죠. 네가 어떤 근거에서 이걸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본권. 정당한 권한이 뭐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 뚜껑을 왜 가지고 있냐? 내 거예요. 예. 근데 점유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유는 하지만 남의 걸 가지고 점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이 있습니다. 예. 사실상 점유 상태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가 어떤 권한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권과 점유권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본권에서도 우리 소유권에 대해서도 뭐가 있냐면 이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한 물권이에요. 제한 물권. 제한 물권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제한 물권은 먼저 음, 그 사용 수익 사용과 수익은 할 수 있어요. 처분은 못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딱 용자와 수익의 용익 물권이라.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처분만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무슨 물권이라 하면 담보. 그래서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얘들은 이제 소유권처럼 이제 3종 세트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사용과 수익과 할 수 있는 지상권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큰 도로나 이제 건물 위에 옥탑에 보면 이제 강고판이 있죠.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막 가다 보면 이제 먼 산에 강고판이 있을 겁니다. 남의 땅 위에다가 이제 땅 위에 권리를 설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땅을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 위해서 사용 강고를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남의 땅을 빌렸는데 팔 수 있어? 못 파는 거야. 지역권은 이런 거예요. 이 땅이 있고 이 땅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 도로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에 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이용해야 돼요. 그죠? 그 땅의 이용, 승역지와 요역지가 있죠. 그걸 지역권이 고 전세권은 우리가 이제 전세는 채권이지만 전세권은 남의 것을 빌려서 일정한 경우에 기간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 못하죠. 담보 물권 같은 것은 이걸 왜 용익 물권이라 그러고 이걸 이제 담보 물권이라 합니다. 그 담보 물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란 말은 우리 세탁물 맡겼을 때 세탁 수선비를 줘야지만 옷을 찾아줬죠. 예. 그럼 질권은 전당포 같은 거예요. 노트북을 맡기고 휴대폰을 맡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빌리죠. 그럼 나중에 그 돈 갚았을 때 물건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저당권은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릴 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권은 이렇게 본권과 점유권이 있다. 근데 본권은 원래 본권은 이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인데 여기서 이제 사용 수익 처분을 제한하는 게 사용하고 수익만 내는 걸 용익 물권 이렇게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둘 게 또 뭐가 있냐면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음. 채권, 지금 물권을 좀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서 민법 총칙, 그다음에 채권. 채권은 우리가 대인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 사이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계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약.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은 또 뭐가 있냐면 가족법에서 친족, 음, 상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법에 대한 특칙을 배워줘. 얘네들이 이제 일반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민법에 대해서 이 개인과 개인 간의 내용들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이걸 상법에 적용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거래나 상인들을 위해서는 일반인들보다 좀 신속하고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민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적용이 안 되니까 요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에서는 이렇게 적용한다. 그걸 바로 특칙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특칙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민법 총칙에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에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채권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특칙이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제 상법을 처음 공부할 때, 아니 뭐 상행에 대한 특칙, 민법에 대한 특칙인데, 민법이 뭐 어떻게 구성되지도 모르고 바로 들어가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로 민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뭐, 칙을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친족 상속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얘는 이제 재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특칙의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럼 민법 총칙, 물권, 채권에 대해서 내용을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상행위를 이제 들어갈 때 먼저 공부하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 이제 상행위를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우리 제 46조에 22가지가 있어요. 46조에. 46조에 22가지가 있는데, 이 기본적 상행위란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베이스를 깔고,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당연상인이 되기 위한 요건. 또 잊어먹었죠? 자, 다시 합니다. 당연상인이 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뭐예요? 자기 명의한다. 이때 명의는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 이 뜻이고 두 번째가 바로 기본적 상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하고 있어야 돼. 22가지는 그때 배웠잖아. 그리고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당연 상인이 위해서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유형이 바로 22가지예요. 그럼 꼭 22가지만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베이스적으로 22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 상인이라 하고 그걸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당연히 상인으로 봐준다 이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 기본적 상행위에 반대되는 게 준상행위야. 상행위에 준해서. 우리가 보시면 어디에 카페를 가야 되든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잖아. 그럼 준회원은 회원은 회원인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그다음에 그 아래 단계야. 그 이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회원이 되겠지. 그죠? 예.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이제 22가지를 다 배우냐? 22가지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22가지 중에서 꼭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배웁니다. 우리 수험만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그래요. 뭐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든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상법이 전범입니다.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엄수표까지 다 봅니다. 그다음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법이 이제 상법 총칙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그다음에 회사, 그다음 엄수표 이렇게 되고 세무사 같은 경우는 회사만 배웁니다. 회사. 그래서 이제 상법에 있는 내용들이 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험을 보더라도 이제 기본적 상행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거의 키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상사 매매를 배웁니다.
그럼 이제, 상행위 중에서 상사매매. 이 상사매매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음. 상사 매매는 상인 간 매매예요. 상인 간. 그러니까 A도 파는 매도인도 상인이고 매수인도 상인. 그러니까 상인과 상인 간 매매. 그러면 상인과 상인이 아닌 사람끼리 매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이제 저번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사례를 공부했던데 그 사례를 제가 다음에 한다 했죠. 이제 배웁니다. 상인과 상인 간의 매매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일방은 상인이고 일방은 비상인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는 이제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이제 매매면 이제 A와 B가 아무런 신분 없이 이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았어요. 그때 매수인을 보호하는데 우리 상법은 매도인을 보호합니다. 왜? 신속한 상거래에서 네가 안 사면 나 빨리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돼. 물건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납품이 밀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법을 공부할 때는 신속, 정확, 알겠습니까? 좀 빨리빨리 그런 이제 뉘앙스가 좀 있다. 알겠습니다. 신속 정확히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상법은 이제 민법보다가 좀 이게 개정이 좀 자주 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사 매매를 배워요. 먼저 기본 상행위에서 기본조상에서 상사 매매를 배우는구나.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상호계산, 임명조합, 합자조합 같은 이 특수한 계약들이 나와요. 특수한 계약.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한 계약,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상인을 배우는데, 보조상인이랍니다. 보조상인. 보조상을 우리가 보조하는, 그 상인을 보조하는 상인. 누가 있냐면, 대리상. 대리상. 대리업 아시죠? 대리상. 뭐, 우리 전국에 SK 대리점 다 있잖아. 뭐, LG도 있고, 유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KT도 있고. 중개상. 우리 브로커라 하죠? 예. 상인과 상행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상인과 상인 간의, 상행위를 이제, 중개해 준다. 그래서 상사 중개인이라 하고요. 그럼 민사 중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사 중개는 우리가 이제 뭐 결혼해요 투요 아니면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같은 사람들은 상행이 아니라 민사업을 중개하죠. 이 사람들 다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탁매매상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운송 주선님. 이 주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맨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자기가 이제 주선을 해주고 자기가 운선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고 그럼 보세요. 상행이 수상 계약을 빼더라도 상사, 매매,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상, 운송주선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배운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업을 배우죠. 운송업. 운송업은 이제 물건을 이제 나르면 물건 운송,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물건을 나르는데 조금 흠이 났다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의 손해배상을 엄청 많이 부담시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할까요? 네? 그 사람이 계속 나를까? 안 나르겠죠. 안 나릅니다. 그래서 그 완화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중적계가업이에요. 이 공중적계가업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제 그거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중적인 장소가. 서점, 극장, 식당, 여관 등등. 예. 이런 데 이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걸 이제 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음,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창고업이에요.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창고업을 보통 보면 이제 어떤 걸 이제 아주 쉽게 하면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이제 짐을 다 싸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하루 동안 보관하죠. 이게 창고업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 상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수출할 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막 쌓아놓고 아니면 여러분 막 다니다 보면 이제 어떤 들판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 막 쌓아놨죠. 그런 거 창고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신종상행위가 있어요. 새로운 거. 앞으로 갈수록 이제 직업이 다양해지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배달업 같은 것도 이제 신종상행위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종류에 들어가지 않나. 그쵸? 예, 우리가 좀,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이제 배달 문화 상당히 더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기본적 상행위로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리스. 이 시설 대여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이제 뭐 정수기 렌탈 같은 거 하지만 뭐 이제 거창하게 이제 의사들이 예, 자기가 개업을 하면 뭐 검진 기구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비싸죠. 몇 억씩 합니다. 그걸 이제 빌려서 돈을 내고 그렇게 되는 거. 그 프랜차이즈 가맹업입니다. 그 팩토링 있고 채권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 리스 정도. 예, 리스. 리스. 이렇게. 이 정도 배울 겁니다. 하나. 그렇게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 상행위는 이제 반대니 준상행위죠. 제 40. 그러면 제 47조에 보시면 이제 보조적 상행위가 있어요. 보조적 상행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보세요. 꼭.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해도 했지. 이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본단 말은 이제 보조적 상행위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인 A가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대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커피숍 운영하는 것은 뭐야? 여기서 말하는 공중적계급이지. 그럼 뭐야? 기본적 상행위야. 이걸. 이해됐어요? 대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팬데믹 때 이제 전부 다 이제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잖아요. 문을 많이 닫고. 그렇게 했을 때 대출을 하는 게 뭐냐? 이게 이 상인 A의 상행이야? 아니, 커피숍을 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게 그게 기본적 상행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대출을 하는 걸 보조적 상행위로 본다 이 말입니다. 대출을 하는 걸. 자,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데, 자, 대출을 경영난을 위해서 대출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경영난을 위해서 대출을 하는 걸 뭐라 한다? 보조적 상행이다. 기본적 상행은 뭐야? 이 사람이 커피숍 운영하잖아. 이 커피숍 운영을 뭐라 한다? 그럼 기본적 상행이죠. 이해됐습니까? 일단 이렇게 봐. 이 사람이 이제 영업을 위해서 하는구나.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 대출을 할 목적이, 그 해설되죠? 예. 자기 그, 자기 그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단은 추정해. 추정한다 말은 번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상인회가 대출 목적이 뭐냐? 경영해소로 추정인가? 퇴출한 것은 이제 경영 해소를 위해서 인건비도 주고 다른 것도 좀 이제 예, 뭐 하는 거야? 인건비도 주고 식자재도 사고 이래가지고 좀 다시 좀 해서 빚도 갚고 하려고 한 것인가? 그래서 상인의 대출 목적이 경영 해소로 추정됩니다. 아니면 이게 개인적 용도로 했다. 왜? 경영난도 있지만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유학 비용으로 빌렸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경우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 왜? 목적이 다르잖아. 그래서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상행위로 봅니다. 이렇게 보조적 상행위로 봅니다. 영업을 위해서, 그래서 위해서 하는 행위. 위하여, 위하여 본다.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시험하면 틀리잖아. 상인이 영업을 위한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추정한다.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그래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은 본다.
여기도 이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했잖아. 여기도 위하여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위하여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들어간다. 상인의 행위가. 음, 상인의 행위, 상인이 대출받는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아, 그냥 해소를 한다, 본다. 그럼 얘는 추정한다 말은 어떻게 된다? 번복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본다. 근데 상인의 행위는 추정한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알았죠? 요거 꼭 기억합니다. 보조적 상행위. 알았죠? 예, 요걸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된다. 요거 나중에, 어, 위, 위탁 매매를 할 때, 위탁 매매상을 할 때, 예, 이게 또 나와요. 알았죠? 예. 이게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또 한번 예,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제가 크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요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민법에 대한 특칙, 민총, 물권, 채권. 근데 민법의 구성도 모르고 제가 수업도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법에서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몇 가지가 특칙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면서 체크를 한다. 이해됐죠?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제가 복사를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 상행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정도, 10개, 11개 정도 공부한다. 22가지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중요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않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보조적 상행위는 어,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이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된다는 말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용도를 어떻게 바꿨을 때는 영업을 위한 행위가 아니지. 유학 자금을 했는데 음,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상행위도 사법상 법률행위입니다. 이제 법률행위란 말은 이제 뭐 계약과 같이 의사표시가 있다 이 말이죠. 상행위도 이제 사법상 법률행위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사표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민법의 교육을 받아요. 그러나 상행위는 상인의 영리행위라는 이 특수성, 신속성을 요하죠. 가지기 때문에 민법과 다른 법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특별법에 따라서 상법 제 상법 상행위편 제1장 통칙에는 민법에 대한 상행위법의 특칙을 48조에서 6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칙이 이제 48에서 64조. 그러니까 한 16개 조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게 배웠고 이 조문입니다. 조문도 꺼내서 지금 여기 이제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고 다투다치를 한다. 기본적 상행의 영업은 뭐냐? 여기 보시면 이게 22가지 중에서 상사 매매, 공중적격업,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상, 운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험, 그다음에 리스, 프랜차이즈, 채권 매입 이것들을 한다. 알았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조적 상행이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를 본다. 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인의 영업을 위한 영업 방식을 추정한다. 추정한다. 네, 상인의 행위는 추정한다. 영업 위한 거.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했을 때는 본다.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알았죠? 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그다음부터 48조부터 민법에 대한 특칙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칙이 48조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66조까지 있다. 이해됐습니까? 예. 66조. 그래서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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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요 65조, 66조 있지만 64조까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 예구를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입술이 좀 헐고 이게 좀막 군의 염이 와가지고 좀 발음이 좀 셉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제가 최대한 바르게 발음할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이걸 공부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행위에 대한 특징, 민법에 대한 특징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음. 이렇게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가족법이라 합니다. 음. 친족, 상속. 그래서 5개 편으로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이제 여기는 얘기를 이제 배웁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주체라고 나오는데, 이제 권리 변동이 나옵니다. 이제 의사 표시와 대리 같은 게 나와요. 대리.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에는 이제 요 대리의 내용하고 이제 소멸시효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의 이제 변동도 나오지만 권리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사 표시예요. 표시고 그다음에 대리와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대리와 소멸시효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물권 표면에서는 이제 유치권을 공부합니다. 유치권, 유치권. 그다음에 이제 질권 계약에 대해서 특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유치권과 질권에 대한 특칙을 공부합니다. 네, 특히 여기서는 대리와 이런 민법 총칙에서 대리와 소멸시효, 물권에서는 유치권과 질권에 대한 특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채권에서는 이제 계약이 중요한데 이제 채권에서는 이제 계약이 중요하죠. 계약, 그 계약에 관한 내용, 계약. 이런 내용들의 특칙을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민법 총칙에 대한 그 특칙을 좀 보시면 상사 대리의 비현명이란 현명이란 말은 나타난다. 그 비현명이란 말은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상행위의 자 보십니다. 상행위의 대리는 상거래의 신속 안정을 위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본인임을 알지 못한 때는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의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입니다. 민법은 이제 현명주의다. 여기 보시면 민법의 CF 보시면 민법의 대리는 반드시 현명주의. 갑의 대리인 을. 이 말은 을 넌 누구냐?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걸 현명이랍니다. 상법의 대리는 비현명. 그냥 대리권만 존재하면 돼. 그래서 이제 A가 본인이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은 C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하고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원래는 본인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B하고 C와 거래한 효과가 바로 A에게 희속되는 걸 대리랍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가벼이 A의 대리인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상법은 이제 비현명주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상행의 대리행위는 보통 그 상업 사용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업 지배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지점장에 계시잖아요. 그걸 굳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권 자체는 당연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법은 대리권만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차이점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